우리 연력학 제2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요. 용어 정리. 좀 되게 좀 낯선 용어들을 좀 배울 텐데, 그 낯선 용어가 제2법칙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낯선 용어가 나오는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긴 좀 쉽습니다. 가역과 비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역, 비가역, 한자어예요. 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 A, B가 만나서 C가 되는 과정. 정반응이라고 하고, 화학적으로. 거꾸로 돌아오는 걸 역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역반응. 역반응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한 게 가역반응이야. 다시 말해서 가역반응은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는 거,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수 있는 걸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는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진공 상태에서 진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진자가 이렇게 딱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자, 진공이라는 건 공기가 없는 거죠. 중력이 없는 게 아니야. 중력은 존재합니다. 얘한테 이제 이렇게 딱 내가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과정이 뭐 해주는 과정이냐면 힘을 가해서 이동시키는 과정이니까 일해주는 겁니다. 내가 일해준 만큼 이 자식은 뭐를 가지게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얘가 잔뜩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딱 놓으면은 중력이 당기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진공이니까 얘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손실당하지 않고 뺏기지 않고 영원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무슨 반응이다? 완벽한 가역 반응이라고 말해요. 가역 반응이 얘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자연계에는 가역 반응이 얘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이게 대표적인 얘인데 자연은 아니죠. 진공이니까 우주에서 실험을 하면, 근데 우주는 또 무중력이라 실험이 좀 어렵죠. 지구에서 공기를 뺀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대부분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비가역이라는 말은 역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진공이 아니라 공기죠. 공기 중에서 이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왔다 갔다 평생 할까?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게 되지? 모든 에너지를 누구한테 뺏기게 된다? 공기한테 뺏겨. 자, 이때 중요한 거, 공기한테 뺏긴 그 에너지는 무슨 형태로 뺏기게 되나요? 열에너지 형태로 뺏기는 거야. 왜냐면 공기랑 부딪히잖아. 공기랑 부딪히면서 뺏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열에너지 형태로 뺏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얘는 현재 포텐셜 에너지를 잔뜩 갖고 있다가 땅땅땅땅땅 부딪히면서 열에너지 형태로 쫙 나눠준 거야. 맞죠? 자, 이때 우리는 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다시 멈춰있는 진자, 공기 중에서 막 움직이다가 멈춘 진자를 째려봐요. 다시 일로 돌아가나요? 멈춘 진자를 내가 째려본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진 않죠. 즉 거꾸로 돌아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 다른 표현법으로 어떤 표현? 스스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 그죠? 또 다른 표현법으로는 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자발적으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스스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나간다는 거죠. 다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겁니다. 다 같은 말이라는 것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좀 이따가 이제 PPT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비가역 반응인지 쭉 예를 들어줄 겁니다. 그때 이제 비가역 반응의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우리 연력학체 2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약간 무질서해진다라고 표현하거든. 무질서도.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할 개념은 질서라는 개념과 무질서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돼. 질서 있다, 무질서 있다. 대표적인 예로 쌤이 해수욕장에 놀러가서 쌤의 구릿빛 피부와 식스팩을 드러내고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상상이 돼요? 왜 웃어? 쌤 식스팩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튼 식스팩 수영을 하고 있는데 왠지 모래성을 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래성을 멋지게 딱 이렇게 만들어요. 모래성 멋지게. 무려 10cm, 10cm짜리 가로 세로 10cm 모래성을 멋지게 만들어요. 그죠? 더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잠깐 식사를 하고 오거나 숙소에서 다음날 잠을 자고 다음날 돌아오면 그 모래성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되어 있고 그러나요? 아니면 무너져 있나요? 무너져 있는 확률이 높죠. 자연은 질서 있는 형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무질서한 형태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뭐다? 자연은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야. 책상을 깨끗하게 이렇게 딱 정리해서 딱 맞춰놨어. 청소도 딱 해놨어. 굉장히 질서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기도 하고 책상 배치가 흩어지잖아. 흐트러지지. 우리가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더 깨끗해지고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막 책상 배열이 딱딱딱 더 맞고 이러나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자연은 다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을 그래서 다른 한마디로 정의하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연력학 제2법칙이 뭐니? 그러면 엔트로피 법칙이요 라고 말해요. 엔트로피가 뭐니? 애인이 가지고 있는 트로피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엔트로피가 뭐냐면 무질서도라는 뜻이에요. 무질서도의 법칙이야. 무질서한 정도의 법칙인데 방금 말했듯이 자연은 무질서도가 뭐하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연력학 제2법칙, 다른 말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란 뜻이에요. 자, 되게 또 익숙하지 않은 낯선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무질서하다라는 표현, 엔트로피라는 표현이라는 것들이 나왔어. 이때 우리가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면 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개념을 잘 잡아볼게.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쌤은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좀 상상을 해본 건데 현재 지구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100만 년이 지난 후에 지구를 보니까 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애가 태어났어. 세상은 질서 있어진 거야? 무질서해진 거야? 라고 했을 때 무질서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지? 질서가 사라진 거야. 다시 말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때 질서가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완벽한 구분이 딱 지어져 있을 때 질서 있다라고 표현해요. 구분이 딱 잘 되어 있을 때, 다른 말로 구별이 잘 되어 있을 때 질서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질서 있다. 네, 구별 없이 막 흩어져 있으면 무질서하다고 표현합니다. 무질서라고 표현해요. 또 이따 이제 PPT 보면서 이게 질서 있는 거야, 이게 무질서한 거야 라고 볼 텐데 키워드는 구별 또는 구분입니다. 구분이 잘 되어 있는지,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이 담겨있는 비커가 있는데 여기다가 잉크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려. 이 잉크 어떻게 되죠? 곧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치? 퍼져나가서 이 전체를 보라색으로 물들일 거예요. 그죠? 근데 딱 떨어뜨린 그 순간만큼은 잉크 따로, 물 따로 구분되어 있죠. 현재가 어떤 상태다? 질서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근데 이게 다 퍼져가지고 시간이 다 퍼져가지고 다 흩어져서 이렇게 다 보라색으로 물들었어. 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된다? 무질서한 상태라고 불러주는 거야. 구분이 없잖아. 잉크와 물이 구분이 없잖아. 그러므로 무질서해진 상태라 그래. 그럼 무질서해진 얘를 째려봐. 다시 째려봐. 그러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외력 없이 다시 아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므로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점점 뭐한다?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비가역적인 어떠한 특정한 방향이 있다.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에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딴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뭔 소리야?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건 비가역 반응은 알겠어. 근데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는 진행이 되지만 거꾸로는 못 가잖아.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는 것을 표현법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제시하고 있다. 비가역적인데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돼 라는 표현을 어려운 표현법으로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서와 무질서의 개념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2번 넘어왔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법들을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게 다양한 표현법들이야.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좀 어려워할 만한 부분들을 용어 제시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용어가 뭐냐면 확률입니다. 확률. 방송고도 확률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지금 필기한 걸 보고서 깜짝 놀랐네요. 유체역학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물리2를 하셨더라고. 물리2를. 아무튼 그랬어요. 확률은 뭐냐면 자, 이 상자 2개의 상자를 준비를 해요. 2개의 상자를 준비합니다. 여기 2개야. A 상자, B 상자를 준비하고 구멍을 뻥 뚫어놔요. 그 다음에 기체 분자를 준비합니다. 기체 분자를 준비할 건데 기체 분자 하나만 준비해. 딱 한 개. 기체 분자 한 개를 준비해요. 기체 분자 한 개가 문제입니다. A에 머물러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요?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죠. 자, 얘가 A에만 머물러 있을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2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체 분자 2개를 준비합니다. 기체 분자 2개를 준비한 다음에 2개 모두 동시에 힌트야. 2개 모두 동시에 A에만 존재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첫 번째 기체 분자는 2분의 1. 두 번째 기체 분자도 2분의 1이죠. 동시에니까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서 4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확률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확률이 작아진 거야. 둘 다 A에 존재할 확률은 떨어진 겁니다. 확률이 작아진 거야. 자, A에만 존재할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2분의 1이었다가 4분의 1로 떨어진 거야. 하나 더 해보자. 기체 분자 3개가 동시에 A에 존재할 확률은요? 2분의 1에 세제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돼요? 16분의 1이 되겠죠? 자, 2분의 1에 세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럼 기체 분자 N개가 다 A에만 머물러 있을 확률은 2분의 1에 N제곱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1이 여기 1제곱, 2는 2제곱, 3은 3제곱이었으니까 N은 2분의 1에 N제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2의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책에 나와 있는 93쪽에 나와 있는 그 박스가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모든 기체 분자가 A에만 머물러 있을 확률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야. 기체 분자가 무려 5, 6개 이렇게 있는데 A에만 머물러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죠. 실제로
모든 둘레 6개의 기체 분자를 딱 풀어놨어. 이게 A에만 머물러 있을 확률은 너무 낮으니까 자연은, 잘 들어, 자연은 이 상태, 모두 A에만 존재하는 이 상태를 자연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자연은 뭘 좋아해? 다 균등하게 퍼지는 걸 좋아해요. 좀 더러운 얘기는 하지만 쌤이 여기서 몰래 방구를 껴요. 나만 죽어가고 있어. 근데 곧 여러분들도 죽어갑니다. 왜? 균등하게 퍼져가거든요. 저 끝에 있는 리원이까지 쫙 퍼져가서 리원이가 선생님 못 살겠어요. 이럴 때까지 퍼져나갑니다. 모두 다 퍼져나간다. 기체 분자가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균등하게 퍼져나가는 걸 자연은 좋아한다. 한쪽에만 머물러 있어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표현법으로 이렇게 확률 낮은 거 자연은 좋아하지 않아. 자연은 뭘 좋아한다? 확률이 높은 걸 좋아해. 그치? 확률이 높은 걸 좋아해. 자연은 확률이 높은 방향 쪽으로, 확률이 높은 방향 쪽으로 진행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확률 낮은 거 싫어해 이 뜻입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표현들만 조금 먼저 살펴봤어요. 좀 이따 다시 또 전체적인 걸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좀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열기관도 좀 미리 좀 볼게요. 열기관. 지난 시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열기관의 정의는 우리 지난 시간에 피스톤을 배웠어요. 피스톤과 실린더를 배웠는데 어떤 실린더에다가 내가 열을 공급하면 Q라는 열을 공급하면 여기 기체 분자들이 그 열을 공급받아서 땅땅땅땅땅 얘를 때리거든요. 이거를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부피의 변화를 만듭니다. 그때 너는 얼마만큼 일했니? 그러면은 P 곱하기 델타 V만큼 일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일할 수 있다. 열을 공급했더니 일을 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해요. 내가 열을 공급했더니 일을 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 그래. 내가 100의 열을 공급하면 그러면 100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내가 공급한 열이 여기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거든. 열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왜 빠져나갈까? 열의 특성이야. 제가 열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열의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동한다 라는 특성입니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요. 알고 있는 예 하나를 들게요. A라는 뜨거운 물체와 B라는 차가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습니다. A는 현재 100도고요. B는 현재 40도씨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도와 40도씨입니다. 자, 100도는 지금 질량이 둘이 같다는 전제하에 100도라는 건 열이 많은 거죠. 열이 많은 거야. 열이 100도니까 10개를 그릴게요. 10개의 열을 갖고 있는 거고 40도는 4개의 열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열의 특성상 항상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열이 일로 이동해요. 하나 이동합니다. 하나 이동하면 90도가 될 거고 50도가 되겠죠. 그죠? 아직도 열이 여기 많죠?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쪽에서 열을 이동시켜. 이동. 그러면 80도, 60도. 하나 더 이동하면 70도, 70도.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개의 열이 이동해서 얘가 70도씨가 되고 얘도 70도씨가 되면 더 이상 열은 이동한다 안 한다? 이동하지 않겠죠. 그때 둘은 온도가 70도씨로 온도가 같아지게 돼요. 이때 무슨 상태로 간다?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표현합니다. 열 평형에 도달한 걸 상현이가 째려봐. 다시 스스로 자발적으로 외력 없이 아까처럼 다시 100도와 40도로 갈라질 수 있나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연력학 제2법칙이야. 고온에서, 열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간다는 것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평형을 이룬 거. 즉, 모두 반응이 끝나서 열평형을 이룬 다음에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역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한다는 것도 연력학 제2법칙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번째로 열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내가 여기다 열을 집어넣었어. 열을 집어넣어서 야, 일 좀 해! 했을 때 여기 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거 아니야. 열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니까. 접촉하고 있잖아. 공기와 열기관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열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열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의 열을 공급해서 100의 일을 할 때 열 효율이, 야, 너 열 효율이 100%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100%짜리 열 효율을 가진 건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5번째 표현이야. 야, 열 효율이 100%가 되는 열기관을 절대로 만들지 못해. 왜?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거야. 야,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해. 왜?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약간 2번 정도 갔다가 와야 되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열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 효율이 100%라고 했는데 실제로 열 효율을 구하는 방법은 열 효율을 E라고 써요. 열 효율을 E라고 쓰는데 열 효율은 내가 투입한 열을 Q1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일한 양만큼이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100의 열을 공급했을 때 100의 일을 한다면 열 효율은 얼마가 나와야 돼 원래? 100분의 100이니까 1이 나와야 돼. 1. 자,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가장 열 효율이 높은 건 1이라고 해야 돼요. 쌤, 100%라고 했던 건 뭡니까? 열 효율이 몇 %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해서 100%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열 효율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1이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 100의 열을 공급했더니 일한 양이 80이야. 그리고 빠져나간 Q2로 빠져나간 열이 20이 빠져나갔대. 열 효율이 얼마인가요? 얼마지? 100분의 80이니까 0.8이라고 써야 돼요. 서술형 문제 2번. 0.8이 답이야. 근데 애들 다 어떻게 해서 틀린다? 80% 해서 틀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열 효율을 구해라 그러면 1보다 클 수가 없어. 1보다 클 수가 없어. 열 효율은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열 효율 1짜리는 만들 수 없어. 다른 표현법으로 열 효율 1짜리는 만들 수가 없어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지. 열 효율 1짜리 만들 수 없어도 다 무슨 표현법이다?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또 다른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또 문제를 좀 이걸 한 번 더 꽈서 열 효율이 몇 %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얘는 80%라고 써줘야겠죠.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 문제를 바꿉니다. 야! 내가 100의 열을 공급했는데 빠져나간 열이 20이야. 열 효율이 얼마게? 0.8이죠. 그치? 1의 양을 주지 않았지만 1의 양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잖아. 100 중에서 20 빠져나갔으니까 80만 남았겠네. 그치? 이건 무슨 법칙을 적용한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한 거야. 그치? 어려운 말로
디딕 지난주로 왔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이란양이 얼마다? 8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점점 유식해져가는 중이야. 이게 빼니까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라 빼니까 나오잖아요가 아니라 여기 왜 80이야? 라고 했을 때 쌤 연력학 제1법칙 때문에요. 그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식해져 갈 필요가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 차만큼이 여기 80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식을 조금 변형하면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에 W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어떻게? 내가 공급한 열에서 빠져나간 열을 빼면 1의 양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Q1을 투입했을 때 Q1 Q2만큼 2를 한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때 계산하죠? 하트로 계산하면 1 Q1분의 Q2라는 공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답이 0.8인 거 구했잖아. 해볼게요. 1 Q1이 얼마? 100. 빠져나간 거 21에 0.2를 빼니까 맞네. 0.8이 딱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공식을 변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94쪽의 맨 위에 표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열 효율이 100%가 되는 건 만들 수가 없지만 이상적으로 그런 열기관을 모델링 해놓고 쓰는 카르노 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을 소개할 텐데 연구기관은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연구기관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영구적으로. 한 번만 에너지를 공급하면 영원히 돌아가는 기관이 있다. 일단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왜 말이 안 되지? 아니, 에너지를 한 번만 공급했는데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법칙에 위배됩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 그지? 그런 연구기관은 만들 수 없어. 자, 전제로 깔아듣게 보자. 연구기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이, 야, 이거 연구기관이야! 봐봐! 그럴싸하잖아 했을 때, 어디 보자. 안 되네. 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잖아. 맞아. 그럼 이거는 무슨 연구기관이다? 제1종 연구기관이네 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제1종이라는 뜻이 1법칙에 위배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걸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연구기관은 안 되네. 왜? 얘는 제2법칙에 위배가 되네.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가 돼서 절대 안 돼.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자, 깔아놓고 할게요. 연구기관 따위는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이게 1법칙 때문에 못 만드는지 2법칙 때문에 못 만드는지를 구분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봅시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잠시 귀를 좀 쉬고 있읍시다. 이렇게 할까?
이거 좀 이상하네요. 자, 먼저 볼게요. 아까 했던 건데 첫 번째 내용은 요 녀석입니다. 자, 우리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에서 요 녀석이 바로 가역 반응. 좀 찾아보기 힘든 예 중에 하나인데, 가역 반응입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즉 진공 상태일 때 A점과 B점에서 계속 무한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녀석이 바로 가역 과정의 예고요.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는 녀석, 대부분은 비가역 과정이겠죠. 비가역 과정의 여러 가지 예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 기체 확산입니다. 봐봐. 여기 1기압이고 얘는 진공인데 콕으로 막혀 있어요. 콕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기체가 일로 이동하겠죠? 이동해서 양쪽에 균일하게 퍼질 겁니다. 균일하게 퍼진 얘를 내가 째려본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외력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안 되죠. 한번 진행이 되면 거꾸로 돌아갈 수 없죠. 그러므로 비가역 반응인 거야. 자, 질서와 무질서의 개념 바로 적용할게요.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죠. 어떻게? 많다, 적다로 구분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을 때가 무슨 상태? 질서 있는 상태. 섞여 있을 때가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자연은 무질서해지는 방향성을 가진다. 인정? 인정. 정신이 똑바르다가 자꾸 정신이 흐트러지죠. 무질서해지고 있는 거야. 무질서해지고 있는 겁니다. 무질서해지면은 다시 외력을 가해서 질서 있게 만들어야 해요. 외력을 가해서 질서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라는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얘는요. 공기 중에서 진자가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공기 중이니까 얘가 내가 포텐셜을 만들었어. 딱 놓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열 에너지 형태로 다 분산돼 버리죠. 여기 분명히 공기들이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죠? 굉장히 낮은 형태의 에너지지만 공기들이 그 에너지를 다 가져가서 얘는 가운데 딱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멈춰 있는 진자를 째려본다고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두 번째, 자,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돼 있을 때, 즉 포텐셜로 집중돼 있을 때 에너지가 한쪽에 모여 있으니까 구분돼 있는 거야. 에너지가 있는 곳, 에너지가 없는 곳. 놓으면 붕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다 뿌려주죠. 에너지가 다 흩어지니까 구분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질서 있었던 에너지가 질서 없는 에너지 형태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라졌다기보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질서와 무질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요. 어떻게 되죠? 미지근한 물로 변하죠. 미지근한 물로 변한 걸 째려보면 다시 원래 상태로 찬물, 더운 물로 갈라지나요? 아니잖아.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비가역 반응이죠. 두 번째, 찬물과 더운 물로 나눠져 있는 현재 상태가 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무슨 상태? 이게 질서 있는 상태야. 근데 섞으면 무질서해지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질서와 무질서 개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얘가 있죠. 아까 들었던 얘인데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거야. 열이 많은 쪽에서 열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다. 무슨 소리죠? 이게? 나 같으면 이거 갖다 시험 문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있는데 아까는 둘 다 질량이 똑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 질량이 다른 걸 가지고 갈 거야. A라는 물체는 요만해요. B라는 물체는 이따만해요. A라는 물체 속에는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있고요. B라는 물체에도 열이 6개가 아니다. 더 많이 들어있게 하자. 8개, 9개가 들어있다 칩시다. 그럼 열이, A라는 물체는 열이 6개 들어있으니까 몇 도인가 재봤더니 60도씨예요. 근데 B라는 물체는 열이 9개 들었거든? 90도일까? 아니야, 질량이 엄청 큰데 열이 9개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온도를 재봤더니 30도씨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니까. 열이 많은 건 B죠. 하지만 열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가 높은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은 여기서 온도가 낮은 여기로 열이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의 개수가 같아질 때까지가 아니라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질량이 차이가 날 경우, 질량이 다를 경우에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질량이 같은 거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고온이 열이 많을 테니까 질량이 같다면 그래서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내가 째려본다고 해서 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진 않네요. 비가역적이죠. 비가역적이고요. 자, 고온과 저온이 딱 구분이 딱 돼 있을 때가 어떤 상태? 질성 있는 상태. 다시 열 평형이 되면은 흩어져 섞여 있으니까 무질서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떨어질 거고요.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열 평형을 이루게 돼요. 여기서도 또 디테일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 A라는 물체가 고온이라고 치고요. B라는 물체가 저온이라고 칠게요. 아까 그 그림과 상관없는 그래프예요. 사실 A라는 물체는 봐봐. 요 시간에 T1이라는 시간에 열평형에 도달한 건 알겠어.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 T0라고 설정해볼게. T0일 때 얘는 온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의 온도가 떨어지죠. 얘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가 이따만큼 올라갑니다. 맞아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고 B는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의 차이가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와서 열평형이 되었어.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열평형이 된 거야. 이유가 뭐냐는 거지. A가 B한테 열 하나를 주면 열 하나를 쟤는 열 하나 받을 거 아니야. 이동한 열의 양 같아요. A가 잃어버린 열의 양이 B가 얻은 열의 양입니다. 근데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는 건 질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질량이 작아서 그래요. 같은 종류 물체라면 질량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훅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를 주고서 A와 B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크냐? B가 더 크네요 라고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량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질량에 대한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질량도 똑같아. 야 질량 똑같거든. 틀렸어? 이래요. 질량 똑같거든. 질량 똑같은데 이런 그래프가 나왔지롱. 뭘 찾아야 될까 이거는. 같은 열을 공급하더라도 온도가 빨리 안 올라가는 물질과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물질,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수욕장 갔는데 햇빛이 엄청 뜨거워요. 모래가 엄청 뜨거워. 근데 물에 들어가면 물은 뜨겁지가 않죠. 바로 물과 모래의 무슨 차이라고 배웠어? 비열 차이입니다. 비열의 차이 때문이네요 라고 말해 주어야 돼. 질량까지 똑같다면 이제 비열까지 가야 돼. 비열의 차이.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게 비열이 큰 거야.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땅땅땅 쉽게 올라가요. 대표적인 예 하나를 기억하세요. 물과 모래가 있는데 누가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고? 모래가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고. 비열이 얼마인데? 물은 1이고요. 모래는 0.29밖에 안 됩니다. 비열이 큰 놈이 온도 변화가 작아요. 혹시 기억납니까? Q는 CM 델타 T.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Q는 시멘트로 외운 사람도 있고요. Q는 씨안탑으로 외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열을 공급하면 그 열을 가지고 CMT를 곱한 만큼 열의 양을 구하는 공식인데 자, 얘 C가 비열이야. C가 비열이고 얘가 질량이고 얘가 온도 변화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비열에 대한 걸 물어본다면 비열에 대해 정리하면요.
자, 이걸 C에 대해 정리하면 C는 MT분의 M 델타 T분의 Q가 되거든요. 내가 그러면 이동한 열, A가 B한테 준 열의 양은 똑같아. 근데 질량도 똑같대. 그치, 둘이. 그럼 뭐만 비교하면 된다? 온도 변화가 큰 놈이 비열이 작네요라는 뜻입니다. 온도 변화가 큰 이 자식이 비열이 작은 거야. 그래서 모래가 쉽게 온도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는 해수욕장에 가면은 모래는 차가운데 물은 약간 따뜻해요. 온도가 쭉 내려간 거야, 모래가. 비열이 작은 놈이 온도가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비열이 작은 놈이 온도 변화가 크다. 여기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오래전 기억을 소환한 거기 때문에 낯설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아마 이 내용, 열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이런 열량 관계, 비열 관계까지 함께 설명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타날까? 이거 궁금해야 되거든. 이거 온도가 떨어진 만큼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차이가 나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좀 말하는 중이야.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또 하나 볼게요. 아까 했던 내용인데, 자, 잉크를 떨어뜨립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잉크를 떨어뜨린 요 순간만큼은 잉크와 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 매우 질서 있는 상태인데 퍼져 나가면 무질서한 상태가 돼요. 얘를 째려본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뭐라고 써있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있네 라고 써져 있는 거야.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있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다 배웠네요. 자, 마지막 정리. 그러면 여러 가지 표현법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다 했던 거야. 연력학 2법칙, 제2법칙에 대한 다양한 표현법들 하나 볼게요. 첫 번째 1번 이거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적 현상에는 항상 방향성이 있다.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 그걸 얘기하는 중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열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정리했었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도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자,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전제니까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뭐라 한다? 고립계 또는 독립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는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확률이 높은 쪽을 자연은 좋아해 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죠? 여기 현상은 일반적인 내용이야.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는 표현과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는 표현, 같은 표현법입니다. 같은 말인 거야. 자, 이런 5가지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다양한 표현법들입니다. 자,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하는 실제 문제는 이런 게 나옵니다. 보세요. 너무 당연한데 이게 왜 틀렸지? 이렇게 하는, 나중에 틀리고 나서 봐봐. 얘가 지금 내가 높은 곳에다가 물체를 올려놨어. 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죠? 포텐셜만 갖고 있죠? 다른 표현법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책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값이 최대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얘를 손을 딱 놔요. 미끄러지겠죠? 쭉 미끄러져서 멈췄어. 멈췄다는 건 에너지가 없어진 거야. 그럼 저 포텐셜 다 어디 갔지? 공기저항은 좀 무시할게요. 포텐셜이 빗면과의 마찰, 수평면과의 마찰 때문에 열에너지로, 마찰에 의한 열에너지로 사라진 거야. 맞죠?
그러면 얘한테 집중돼 있던 에너지가 흩어져 버린 거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했네요. 질서 있었던 에너지가 무질서한 에너지로 변해버렸네요. 얘를 째려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하죠. 그치? 자발적으로 스스로는 돌아가지 못하죠. 자, 이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이거야. 알겠어. 아는 거잖아요. 다음 예에서 얘가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해야 돼? 연력학체 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력학체 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인 거야. 여기 나와있죠? 연력학체 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스스로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아니야. 어떤 게 문제냐면은 그러면 얘는 연력학체 2법칙에도 위배되니까 제 1법칙도 위배가 되겠네? 라고 우리를 은근히 낚시해요. 맞는 말일까? 이건 틀린 말입니다. 연력학체 1법칙은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얘 갖고 있던 100의 에너지가 다 어디 갔어요? 마찰 열로 100으로 사라졌을 거 아니야. 사라진 100의 에너지. 100이 있었으니까 100이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1법칙을 위배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다 포텐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다 전환된 것 뿐이지 1법칙을 위배하진 않았다는 거야. 뭔가 다 위배할 것 같잖아. 그치? 하지만 1법칙을 위배하지는 않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1법칙을 위배하지 않았다. 이게 나오죠? 연력학체 1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1법칙 위배하지 않았어. 2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돼. 1법칙은 상관없어. 1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법칙과 2법칙을 연결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에 나와 있는 열기관 봐봐.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일하는 녀석을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열기관의 정의입니다. 열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고요. 고열원에서 공급하는 열을 Q1, 빠져나가는 열을 Q2라고 한다면 W만큼, 그 차이만큼 W만큼 일을 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열 효율 E를 구해라 그러면 Q1에 대한 W만큼 Q1을 공급했을 때 W만큼 일을 한 거니까 Q1분의 W라고 표현하고 W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Q1에서 Q2를 뺀 만큼이 W니까 이런 공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맞죠? 이걸 열기관, 열효율이라 그래. 곱하기 100이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곱하기 100 따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럼 우리는 열효율은 얼마가 나와요? 최대값은 1이죠. 근데 1보다 항상 작은 값이 나오겠죠? 열효율이 1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체크. 열효율은 항상 1보다 작은 값이어야 합니다. 열효율은 항상 1보다 작은 값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상적으로 만들고 싶은 열기관의 모습은 바로 이런 형태의 열기관의 모습일 거야. 내가 열을 공급한 걸 모두 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무슨 과정? 등원 과정. 외부 온도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아. 다 일로 써. 그래서 그 등원 과정에 대한 게 이건데 아무튼 Q1을 공급했을 때 저 열원으로 빠져나가는 게 전혀 없게 만들고 싶은 게 이게 이상적인 열기관, 이상적인 열 효율을 모델링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왜 못 만들지? 라고 물어본다면 무슨 법칙이 위배되기 때문이야? 1이야 2야? 2법칙이야. 2법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1법칙은 위배되지 않아요. 아니 100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100만큼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1법칙이 위배되지는 않아. 하지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빠져나가는 열이 있으니까. 설사 빠져나가는 열이 있다 하더라도 일은 90할 거 아니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성립이 돼요. 무조건 성립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되지만 연력학체 2법칙 오늘 배웠던 분명히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의 특성상 연력학체 2법칙 때문에 이런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맞죠? 나와있죠? 연력학체 2법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주변에 존재하는 더 낮은 온도의 개라는 말이 다른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절대 막을 수는 없다. 열의 특성상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죠. 최대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우리는 보온병 같은 걸 설계하는 거야. 안에 진공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은도금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관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그냥 카르노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 붙여놓은 거야. 우리 카르노 기관 같은 열기관을 만들어보자.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만들어보자 해서 이 녀석도 역시 Q 대신에 온도 T를 썼을 뿐이지 이 공식은 똑같은 공식으로 카르노 기관을 구합니다.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상적인 열기관을 모델링 해놓고 그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노력을 반영한 기관의 이름을 그냥 소개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연구기관은 우리 예를 좀 볼게요. 연구기관의 예가 이거 12번 문제 봐봐. 뒤에 12번 문제. 이런 모델링을 줘요. 이 모델을 주고 야 이거 연구기관이야. 아 진짜요? 영구적으로 돌릴 수 있어. 봐봐.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여기 펌프가 있지. 펌프가 전기를 이용해서 펌프가 이렇게 물을 퍼 올려. 그래서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어. 그 다음에 이 물을 다시 흘려가지고 여기 터빈을 돌려. 터빈 돌리면 전기 만들어지는 거 알지? 그지? 그 터빈이 돌아간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구의 그 전기, 이게 만든 전기의 일부를 전구를 켜게 만들고 어쨌든 여기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펌프를 돌려. 또 물을 퍼올려. 또 전기 만들어. 또 물을 퍼올려. 전기 만들어. 그러면 얘 영원히 돌지 않을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지? 이거 언젠가는 멈춰요. 왜 멈추냐면 봐봐. 이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쳐보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전기가 완전 열 효율이 좋은 녀석이라서 얘가 100의 전기를 만든다 치자 일단. 응? 하지만 이 전구 키고 있잖아. 전구는 빛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는 거 아니야? 얘한테 10만 주자. 10만 주자. 10의 에너지가 나가니까 얘가 만든 전기의 90만 가지고 펌프를 돌릴 거 아니야? 90만 가지고 펌프를 돌리니까 물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어? 100이 아니라 90만큼의 물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90의 물을 가지고 또 전기 만들면 90의 전기 만들겠죠? 그 중에 10은 또 물 켜야 될 거 아니야? 80밖에 안 남아! 80 가지고 또 물을 퍼올리고 70 갖다 퍼올리고 60, 50, 40 언젠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얘가 영구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얘한테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이잖아. 그치? 이건 무슨 법칙이 위배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법칙 때문에? 이거, 쌤이 지금 이 법칙 들먹인 적이 없어. 얘가 그냥 전부 에너지를, 갖고 있는 100의 에너지를 전부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치자! 이게 무슨 말이야? 연력학체 2법칙은 그냥 맞다고 치자. 연력학체 2법칙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치자. 그러더라도 얘는 돌아갈 수가 없다. 왜? 여기서 돌아가는 시스템하고 얘한테 뺏기는 값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 얘한테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끝까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 얘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의 에너지가 90과 10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 영원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즉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내가 100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여기 100을 만들었는데 얘한테 10을 주고도 100이 남아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즉, 연력학체 1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연구기관, 이렇게 모델링 해놓은 이 연구기관의 이름이 뭐다? 제1종. 제1종. 너 1종이네. 제1종 연구기관이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1종이네. 제1종 연구기관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종 연구기관은 옛날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 뺐더라고요. 요즘 책에는. 새로 바뀐 책에는 좀 뺐는데, 설명할 때마다 이 녀석을 소환하는데, 지금 만드는 교재에는 넣어놔야겠어. 넣어라. 15쪽 정도였지. 자, 이게 2종 연구기관의 예입니다. 봐봐. 얘는 왜 2종인지 확인해 볼게. 굉장히 그럴싸해요. 봐봐. 이 배는 따로 연료를 넣지 않아도 돼. 왜냐면 바닷물을 끌어들여. 이렇게 쭉 앞으로 가면서 바닷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바닷물을 끌어들이면 바닷물의 온도가 되게 차가워서 10도씨짜리 바닷물이라고 칠게요. 이 바닷물에 있는 이 10도에서 열을 다 빼서 뒤로 지금 바닷물을 얼려서 얼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바닷물한테 열을 뺏고 있는 거야. 열을 뺏어서 잘 들어. 열을 뺏어서 그 열을 모아가지고 고온의 열을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여기 모터를 윙 돌리면 돼요. 앞으로 가겠죠? 앞으로 가면서 또 바닷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또 그 바닷물로부터 또 열을 뺐으면 또 모터 돌릴 수 있잖아. 그치? 이러면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도 앞으로만 가면 쭉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전 세계를 일주할 수 있겠네. 가능할까요? 그럴싸하죠.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쌤이 아까 강조했는데 바닷물로부터 얻은 저온의 열들을 뭐 한다 했어요? 저온의 열들을 모아서 고온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열을 어디서 어디로 이동시켜야 돼? 저온에서 일로 와! 일로 오라고! 고온으로 이동시켜야 돼. 그래야지 얘가 고온이 유지될 거 아니야? 가능할까? 이게 안 된다고.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만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지 저온의 열들을 끌어 모아서 고온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럼 저온을 고온으로 갈 수 없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만든 거니까 무슨 법칙이 위배되는 거야? 이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연력학체 2법칙에 위배되는 연구기관을 설계한 거기 때문에 무슨 연구기관? 제2종 연구기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종과 2종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5쪽의 문제 안 푼 사람들 혹시 있으면 풀어주도록 하고요. 95쪽, 6쪽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안 푼 사람들. 풀려있는 사람 한 명. 풀려있죠? 풀려있죠? 리언 풀려있지? 거기만? 뒤에 내신 문제는? 봐봐, 안 풀려있어? 내신 문제 풀려있지? 풀려있지? 굉장히 풀려있지, 내신 문제. 봐봐. 아니요. 됐어요.
됐어. 좀 됐어? 위력을 가해서.